햇빛이 비쳤다. 몸을 이끌어 피하니 해 그림자가 또 쫓아와 비추었다. 그로 인하여 잉태하여 한 개의 알을 낳았는데 사람이 알을 낳았다. 이거야말로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믿기 힘들지만 문헌 속에 미스터리한 탄생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낳은 알, 그것은 사람일까요? 괴물일까요? 그리고 어쩌다가 알에서 태어나게 된 것일까요? 역사 속 미스터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지금 그 비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를 세운 주몽 임금님은 하백의 딸 유화와 천재의 아들 해모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백이라는 것은 강물의 신을 말하고 천재라는 것은 하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라는 뜻이죠. 물의 신과 하늘의 신이 서로 만나가지고 낳은 자식이다.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가지고 칭송을 하고 있는 것인데, 특이한 것은 이 어머니인 유화가 처음 낳은 것이 사람이 아니라 알이었다라고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금화가 이상히 여겨 방 속에 깊이 가두었더니 햇빛이 비쳤다. 몸을 이끌어 피하니 해 그림자가 또 쫓아와 비추었다. 그로 인해 잉태하여 한 개의 알을 낳았는데 크기가 다꽤 많아였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길에 버리니 소와 말이 피해 다녔고 들에 버리니 새와 짐승이 덮어주었다. 왕이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깨뜨리지 못하고 마침내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어미가 물건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왔다. 그 안에서 깨어난 사람이 바로 주몽이었다. 알에서 태어난 사람은 고구려의 주몽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 혹시 기억나십니까? 알에서 나온 혁거세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바로 이 바가지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성을 박씨, 세상을 빛으로 다스리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혁거세라고 한 신라의 첫 임금 박혁거세입니다.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성을 박씨라고 했다는 것도 저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기 성을 무슨 요즘에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기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라고 해가지고 나 성을 기쁨이라고 해야지 기쁨 제식 뭐 이런 사람 잘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런 거를 좀 중시했었나 봐요. 박혁거세의 탄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는 진한 땅 육부의 조상들이 자제들과 함께 덕 있는 사람을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세우려고 하던 중에 발견된 붉은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양산 아래 나정 우물가에 번개비처럼 이상한 기운이 하늘에서 땅으로 비치고 있었다. 흰말 한 마리가 꿇어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붉은 알 한 개가 있었고 말이 사람을 보자 길게 울고는 하늘로 올라갔다. 알을 깨고 어린 남자아이를 얻었는데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동천에서 목욕을 시키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따라서 춤을 추었다. 아이를 혁거세왕 또는 불건의 왕이라 이름짓고 위호를 거슬하니라 하였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새하고 짐승들이 춤을 추었다라는 부분이 정말 극적으로 와닿습니다. 약간 음악도 뭔가 울려 퍼졌던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신나는 음악이 나왔으니까 춤을 추지 않았을까요? 흥겨운 마치 어떤 클럽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 갑자기 감돌면서 짐승들이 다 흥에 겨워가지고 둠칫 막 이렇게 하면서 춤을 췄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위대하고 신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이야기였겠죠. 더군다나 고구려의 주몽은 처음에는 막 버리려고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였던 데 비해서 박혁거세는 아릴 때부터 사람들이 다 신성하게 떠받들여 주었고 깨어날 때도 큰 어려움 없이 깨어나가지고 바로 임금님이 되었죠. 그리고 등장하던 그 상황에서 뭐 천지가 진동을 한다, 번개불 같은 빛이 내려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하늘도 이 탄생을 축복하는 듯이 여러 가지 징조로 알려주었다라는 내용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알이 하나 등장한 것도 신기한데 무려 6개의 알이 동시에 등장해서 사람으로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금관가야를 세운 수로왕인데요. 김해 구지봉에 사람들이 모여서 구지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었대요.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간단한 가사인데
약간 좀 저는 솔직히 약간 후크송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한문으로 쓰면 구하 구하 수기현아 약불현아 번작이 삐갸 이런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구하 구하 수기현아 이런 게 약간 후크송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면서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파티를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약간 이게 연출이 분명히 삼국시대나 혹은 그 이전 사람들이 이런 기록을 남겨놓지는 않았을 텐데 약간 하늘에서 뭔가 디스코볼 같은 게 내려오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6개의 알이 하늘에서 쫙 내려왔고 그 알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 바로 수로왕. 성을 김씨로 삼아서 김수로라고 했다라고 하죠. 나머지 5개의 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각자 또 임금이 돼가지고 다른 가야 여러 나라의 임금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내려오고 그곳에 붉은 보자기에 쌓여진 금빛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 담겨진 6개의 알이 사내 아이로 변해 있어 사람들은 할애를 하고 그달 보름에 그를 왕으로 추대하여 이름을 수로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나라를 세운 임금님 이야기에는 이렇게 알에서 태어난 사람들 전설이 무척 많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알에서 태어난 전설이 이렇게 유행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도 약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의 고대 역사를 기록한 사마천이 쓴 사기 같은 역사책을 보면 중국 고대의 서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서언왕이라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인물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언왕에 얽힌 여러 가지 전설이나 이야기들이 다 많은데 하나같이 다 신비하고 뭔가 이상한 그런 기록들입니다. 희한한 말을 타고 다녔다, 이상한 징조를 보여줬더니 그것 때문에 딴 나라 임금이 어떻게 했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로 유명한 그런 임금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언왕이라는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원 후 2세기, 3세기, 4세기 그때쯤 더욱더 많이 발전해가지고 중국에서 박물지 같은 책에 희한한 이야기하고 엮여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 희한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몽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어떤 궁녀가 이상한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 불길해가지고 사람들이 갖다 버리고 했는데 동물들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함부로 그걸 없앨 수가 없더라.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거기서 어떤 신비로운 사람이 그 알을 깨고 태어났는데 서언왕이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 이 박물지라든가 수신기 이런 책이 나온 중국의 시대에 마침 이런 괴상한 이야기들이 대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것을 지괴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문학에서는 일컫기도 하는데요. 뒤에 말씀드린 수신기 같은 책에는 바로 이 고구려의 주몽이 태어나던 이야기도 수록돼 가지고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가 중국이 원조였는지 고구려가 원조였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기에 약간 문학적으로 이런 괴상한 이야기들이 유행하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삼국시대 초기 정도 되던 시절에, 그러니까 삼국이 어느 정도 발전해가지고 국력이 강해진 다음에 역사를 편찬한다거나 과거에 대한 전설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 임금님에 대해서 좀 뭔가 멋있게 좀 꾸며보자, 뭔가 좀 좋은 이야기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그 사람들 사이에 마침 그 시대에 유행하던 신기한 이야기, 지괴 분위기, 괴담 분위기가 슬쩍 스미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알에서 태어난 이야기가 한번 유행한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 저는 한번 해봅니다. 나라를 세운 임금님들은 하나같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치 알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 같죠. 도대체 이런 식의 신화가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에 특히 알에서 태어나는 이 전설 신화들을 살펴보면 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먼저 알이 내려오고 그 알 속에서 사람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거나 천재의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다가 임신을 해서 알을 낳았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하늘에서 뚝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내 아들 임금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도 뭔가 어떤 단계가 있어야지. 하늘에서 그 중간 단계를 거치는 어떤 알이라는 것이 내려오고 그 알에서 태어난 것이 어떤 신성한 사람이다, 하늘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그런 장치로서 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실제로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착각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대망막 출산이라고 해가지고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 막 혹은 태반이 태아를 둘러싼 채로 그대로 같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낮은 확률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둥실뭉실한 이런 덩어리가 나오고 그 안에 태아가 미쳐 있게 되고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겠죠. 박혁거세의 알도 뭐 붉은색, 자주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대망막 출산 형태의 출산을 사람들이 오해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희귀하게 태어난 어떤 특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잘 컸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것을 보고 멋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태어날 때 알에서 태어났다는 거 괜찮은 이야기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사람들 사이에 마음속에서 자리 잡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알을 낳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뭐 이런 임금님, 나라 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관청의 노비가 알을 낳았고 알을 깨고 나온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영흥에서 1129년 고려시대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람에게 알을 낳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알을 계속 낳았더니 그 알에서 뭐가 나왔느냐. 뱀같이 생긴 동물이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추정이 아니라 이게 약간 얘기하기 좀 징그러운데 이거는 사실 실제로 있는 현상이에요. 사람이 이제 임신해가지고 출산을 할 때 이제 정상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져가지고 출산을 하면 이제 애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성장하지 못하고 세포 분열만 쭉 이루어져가지고 그냥 이런 살덩어리 같은 게 출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간혹 나타나는 일인데 현대에도 가끔 발견됩니다. 그렇게 되면 커다란 살덩어리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어떻게 보면 알 같아 보입니다. 아마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벌레가 낀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뱀이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인데 제가 요즘 좀 빠져있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알에서 태어난 이야기에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재벌 이런 분들이 우주 여행에 심취해가지고 우주 관광을 한다 이런 거 몇 번 하셨죠, 그죠? 제프 베이조스 사장님이 우주에 보냈던 우주선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 회장님이 우주에 보냈던 우주선도 그렇고 그 우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꼭대기 사람 타는 그 캡슐 부분 가만히 보세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그게 지상에 착륙하면 거기서 문 열고 우주 관광 진짜 재밌었습니다 라는 사람이 막 걸어 나오죠. 자, 생각해 봅시다. 신라 시대 초기에 사람들이 하늘에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돌 것 같아 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동그랗게 생긴 캡슐 모양의 우주선 한 척이 지상에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번개가 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죠. 우주선 하나가 착륙을 하려면 불도 뿜고 번개도 나오고 하겠죠. 거기서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이 외계인이었을까요 설마? 당신 누구요? 라고 하면 내가 사실은 어느 별에서 온 어느 외계인인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다들 이해를 못 해가지고 생략을 하고 하여튼 훌륭하고 뛰어난 분이셨다. 이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분을 임금님으로 삼아서 모시자.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 약간 그런 SF의 상상으로서 그냥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조선시대에 그것도 궁궐 안에서 왕의 명령에 의해 악령을 쫓아내는 퇴마의식이 펼쳐졌다면 심지어 퇴마 부대까지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로 귀신 잡는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의 왕은 대체 어떤 악령을 쫓아내려고 했는지, 과연 여기에 사용된 무기는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역사 속 미스터리 읽어드립니다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사실 퇴마라는 말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1990년대에 대유행을 했던 한국 판타지 소설의 최고의 흥행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퇴마록이라는 소설을 계기로 널리 쓰이게 된 표현이죠. 그런데 퇴마라는 표현은 한문 어법으로 사용하면 약간은 좀 어색한 느낌이 있는 말입니다. 퇴마라는 말 대신에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 라고 해서 벽사, 귀신을 물리친다 라고 해서 벽귀, 귀신을 파괴한다, 축귀, 이런 식의 말이 더 많이 쓰이거든요. 퇴마라는 말보다는 벽사 혹은 악귀 물리치기로 오늘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광해군은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길 때 궁에 요사스러운 일이 많아 창덕궁에 사악한 귀신이 머무르고 있을까 두려워해서 벽귀법을 사용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합니다. 벽귀법, 귀신을 물리치는 법이라는 뜻인데요. 대내에 요사스런 변괴가 많으므로 곧 택일하여 이어하였다. 그런데 택일하여 갈 때 귀신을 쫓는 술법을 많이 써서 서울 사람들이 크게 놀라워했다. 또 광해군은 1615년 어느 날 국내에 등장한 야차라는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20명의 관원을 거느리고 이틀 동안 악귀를 물리치는 의식을 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내에 야차의 변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야차라는 것은 원래 불교에서 사용되던 말이죠. 보통 굉장히 무섭게 생긴 어떤 악마라든가 아니면 힘이 센 괴물, 정반대로 어떤 불법을 수호하는 괴물인데 굉장히 힘이 센 것을 일컫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불교 문화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야차처럼 생긴 무서운 사람 형상을 한 괴물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돈 것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17세기 말에 나온 사전인 역어유해를 보면 버드나무 정기에서 생긴 괴물, 유수정이죠. 한문으로 쓰면 불교에서 말하는 괴물인 야차의 정기에서 생긴 괴물, 야차정, 여우나 살쾡이의 정기에서 생긴 괴물, 호리정, 이거를 다 번역을 해가지고 한글로 돛갑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돛갑이, 도깨비죠, 그죠? 돛개비를 한문으로 표기할 때 야차라고 했던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보면 도깨비가 궁전에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야차가 나타났다라는 식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광해군이 궁궐에 나타난 귀신들을 물리치려고 행했다고 하는 벽귀법, 무엇일까요? 여기에 사용된 특별한 무기 무엇일까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조선시대 악귀 물리치는 의식의 정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광해조 일기 앞부분과 조선왕조실록 음력 7월 4일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포장 20명을 관원이 거느리고 귀신의 변고에 이르러서는 화포 20대가 밤마다 쏘아대니 이 무슨 일입니까? 악령을 쫓아내는 무기가 바로 화약, 대포, 총이었던 거죠. 광해군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틀간 포를 쏘는 행사 내지는 의식을 치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즉 총과 대포를 이용해서 괴물과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것인데 이 행사를 방포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포장은 비유하자면 악귀를 물리치는 부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이 방포사를 하는 방포사 부대의 대원들은 각자 귀신 쫓는 총, 대포 이런 걸 하나씩 들고 밤마다 총을 쏘면서 악귀를 쫓는 의식을 치른 것입니다. 연산군 또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종묘에서 화포를 쏘았고 성종실록에는 화포를 쏘는 것이 귀신을 물리친다고 여겼다는 기록이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죠. 동지사 이승소가 아뢰기를 관화는 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격구 같은 것은 놀이에 가까운 것인데도 무예를 시험하는 데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관화는 조종조 때부터 특별히 세시에 개설하여 한편으로는 사기를 물리치고 한편으로는 군무를 익히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왜 하필 불꽃놀이를 해서 악귀를 이렇게 물리치려고 했느냐?
여러분 행사할 때 폭죽이라는 거 쓰잖아요. 폭죽이 무슨 뜻이에요? 폭은 뭐 폭탄 이런 데 쓰이는 터뜨린다는 뜻일 거고, 폭죽의 그 죽자는 대나무 죽자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부터 불 속에 대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터뜨리면 빵 터지는 소리가 난다 라고 해서 그것을 폭죽이라고 불렀고, 터지는 소리에 놀라서 귀신이나 악귀가 도망간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화약이 만들어지니까 화약은 불에다가 집어넣으면 훨씬 더 큰 소리를 내죠. 그죠? 이게 폭죽보다 훨씬 더 화끈할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귀신 악귀를 물리치는데 화약을 이용한 도구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조선시대에서는 실용적인 목적으로도 이 행사를 했었는데, 궁중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잔치하듯이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외국 사신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특히 조선 초기 때는 그 행사를 하면서 화약을 엄청나게 사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규모로 굉장히 거대하게 불꽃놀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고 조선에는 함부로 쳐들어가면 진짜 국물도 없겠구나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효과도 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안 가리고 나타나는 귀신들, 백성들은 어떻게 귀신을 물리쳤을까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등장하는 악령을 쫓아주는 사람들, 그들이 펼친 신비로운 악귀 물리치는 의식을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돌 하나가 귀신 물리칠 수 있다? 돌덩어리로 사람 몸속에 빙의한 귀신을 물리치는 일이 가능할까?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온 현상, 빙의라고 옛날 책에서 흔히 얘기했었죠. 어우야담이라는 이야기책 속에는 빙의한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누이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미친 소리를 마구 짓거리며 자기는 남씨라고 하였다. 이렇게 된 지 1년여가 지나자 원 씨의 정신과 기운은 날로 상해 구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는 수염과 눈썹이 하얗게 센 한 장부가 대청으로 내려와 말했다. 나는 너희 집안의 선조이니라. 내 자손이 귀신에 씌였다는 말을 듣고 너에게 좋은 처방을 알려주려 왔다. 수염과 눈썹이 하얗게 센 장부, 상상만으로도 미스터리한 존재 같죠. 그가 말한 좋은 처방이란 무엇일까요? 원사아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여주와 원주의 경계에 우만이라는 강이 있다. 강 가운데로 수십 보 들어가면 자수정이 있을 것인데 길이가 두어 촌에 폭이 한 촌쯤 되는 것이 수십 개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경귀석이라고 하는 돌인데 암컷과 수컷이 있다. 지금 네가 얻어온 곳은 암컷이다. 애석하구나. 네가 처음 갔을 때 둘 다 얻어왔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 돌의 영험함은 비할 바가 없으니 온갖 귀신들이 그림자만 보고도 달아날 것이야. 의당 옷에 허리띠에 차고 잠시도 몸에서 떼지 말도록 하거라. 다른 사람들이 혹 구하더라도 삼가고 주지 말아야 한다. 이로부터 원 씨가 밤낮으로 이 돌을 차고 있자 그 귀신은 문 밖에 와서 서성대다가 결국 들어오지 못하고 이내 2번 다시는 오지 않았다. 원사는 장부의 말에 따라 암컷 경기석을 구해왔고 결국 동생을 귀신으로부터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왕실도 피하지 못한 뼈가루 저주. 그러나 부적 하나면 사악한 뼈가루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신비롭고 영험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좌랑 김 의원의 조카 집안 사람들이 모두 요사스러운 질병에 걸리자 황철에게 낫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황철이 말했다. 부적과 주문으로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부적과 주문만으로 가능할까요? 대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붉은 부적을 벽에 붙이고 주문을 3번 외우자 반딧불이 집안에 가득하더니 담장 귀퉁이로 날아가 모여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시절이 겨울이라 반딧불이 없을 때이기에 집안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겨 불을 켜고 보니 뼈가루가 모두 모여서 하나의 두개골을 이루고 있었다.
드디어 깨끗한 땅에 그것을 묻으니 이로부터 모든 사람의 병이 나았다. 황철은 귀신들도 학을 떼고 도망갈 만한 부적법부로 귀신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의 병을 말끔하게 고쳐냈다라고 하는 전설이 나와 있는 것이죠.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신라 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가 귀신을 물리치는 의식이라면 어떨까요? 사자춤은 신라 때부터 지금까지 전문적인 연희이자 민간의 민속놀이로 전승되어 왔는데요. 이마필기에 따르면 이것은 악귀를 물리치고 병사를 가져오는 벽사진경의 기능을 해왔습니다. 사자춤으로 귀신을 쫓는다라는 풍습에 옛사람들이 많이 매달렸던 것은 예전에는 어떤 전염병이나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특이한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혹시 모를 귀신이 퍼뜨리는 병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행사를 했던 것이죠. 옛날 사람들이 실제 사자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이나 불경에 나오는 사자의 모습만 보고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엄청나게 강한 동물이 있다면 귀신들도 다 물리쳐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자 춤을 추면서 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물리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사자춤뿐만 아니라 동물원 같은 곳에 실제 사자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사자들이 할 수 있다면 좋은 기운을 내뿜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싹 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한번 기원해봅니다. 조선에서 가장 흔하게 행해졌던 저주는 무엇이냐? 죽은 동물의 시신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 시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주를 하면 더 강력하지 않을까? 오늘 읽어드릴 역사 속 미스터리, 조선의 금기, 저주 사건,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작가 곽재식입니다. 조선 세종 시기에 뱀 그림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음식에 저주를 걸어가지고 먹였더니 살아있는 뱀 3마리를 토해내게 됐다라고 하는 믿지 못할 끔찍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체 이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길도 감사가 보낸 보고서에서 연원을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밥을 먹고 나서 배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약을 다려가지고 이제 먹었대요. 약을 다려서 먹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토를 하게 됐는데 3마리의 살아있는 뱀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놀라고 신기하게 생각했겠죠. 뱀 2마리는 이게 뭐야? 너무 징그러워! 이러면서 바로 없앴는데 남은 1마리는 이게 도대체 뭘까? 실험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다가 개에게 한번 이렇게 먹여보았다라고 합니다. 되게 이런 과학적인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이 주변에 있는 그 함경도의 도민들이. 개가 별 탈이 없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가지고 개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개의 몸속이 어떤지 해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랬더니 개의 뱃속에 개가 먹었던 뱀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더라. 누군가가 이 남자를 저주를 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저주의 방법이 굉장히 기괴했는데 음식에 종이를 집어넣었는데 그 종이에 뱀이 그려져 있었고 그 뱀 그림이 남자의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뱀으로 살아나서 죽이려고 한 것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진범을 잡기 위해서 이런 술법을 익히고 있다라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여가지고 조사도 하고 했지만은 끝내 진상을 밝히지는 못했고요. 옥중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막 대거 등장을 하고 함길도 감사가 보기에 남은 사람 2사람도 아무래도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인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의 조사는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세종 임금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 임금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주하는 일은 옛날 글에도 실려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은 물건의 그림이 변해서 살아난다라는 것은 나도 본 적이 없다. 이건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이런 걸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뭐였을까요? 어떤 저주
저주가 있었을 수는 있겠죠. 한 가지 현대과학기술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추리를 해본다면 생각해 볼 만한 이 뱀 저주의 정체는 기생충이겠죠. 기생충 중에 조충 혹은 종류에 따라서 촌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은 크게 자라나면 미터 단위로 자라납니다. 2m, 3m, 한 7, 8m 단위로 자라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언제 봤겠습니까? 이 옛날 사람들이. 이거 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요즘은 위생도 많이 좋아졌거니와 기생충을 없애는 약,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많이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기생충이 사람 몸속에서 발견되는 일은 크게 줄었습니다만 가까운 과거에도 이런 식의 기생충은 사람에게 또 동물에게도 좀 널리 퍼져 있었죠. 이 사건의 실체는 뭐였을까요? 특히 조선왕조실록에서 저주, 흔히 고독과 연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은 약간 독 같은 거를 이용을 하는 좀 말하자면 약간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그런 것들에 좀 치우친 저주수법. 그리고 연매는 주술적이고 혼령을 이용하는 듯한 이 저주수법. 만약에 정말 이 저주가 효험이 있어서 남을 해친다라고 한다면,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다면 증거도 남지도 않고 과학수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범인을 찾아내기도 어려운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 사람은 모반, 대역, 살인 등을 저지른 자와 동일하게 취급했다. 모반, 대역, 모반을 한 자,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자, 그리고 고독, 연매를 한 자는 빼고 사면을 해준다. 우리나라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광복절 특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면 행사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주를 한 사람은 풀어주지 말아라 라는 게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방침이었다. 그런데도 저주를 했다라는 기록을 심심찮게 사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흔하게 행해졌던 저주는 죽은 동물의 시신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 시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주를 하면 더 강력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묻어놓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에는 시신을 구해주는 전문 업자가 있었다라는 듯한 기록도 보이는데요. 갈두리에서 거어지를 만났는데 거어지가 약을 구한다고 하기에 무슨 약이냐라고 물었더니 사람 뼈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김이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의뢰를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사람 뼈를 실제로 구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이건이라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자신이 했던 일을 실토하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에 남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백한 바를 보면 사람 팔뼈하고 손바닥만한 두개골을 구해서 주면서 받은 대가가 면포 22첩, 돈 한 양 5전, 쌀 2말, 장 2주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충 따져보면 쌀로 환산했을 때 100만 원 이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저주수법 중에서 특히 뼈가루를 사용하는 저주수법이 좀 악명 높게 언급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뼈를 묻어 놓으면 여기 왜 뼈가 묻혀 있어? 라고 하면 누가 날 저주했나? 뒤늦게라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흙 속에 뼈가루가 좀 있기로서는 그걸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우야담에 보면 황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무서운 저주 같은 거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명망이 있었다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조선판 고스트버스터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황철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집에서 자꾸 아프고 집안 사람들이 자꾸 병에 걸리고 하는 것 같은데 원인을 몰라가지고 이 황철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황철이라는 사람이 수법을 딱 쓰니까 이 연출이 약간 요즘 판타지 영화 같아요. 뼈 가루 하나하나가 빛을 내면서 공중으로 떠올랐다라고. 그것이 방안을 가득 채울 정도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로 뭉쳐가지고 사람의 두개골 모양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형적인 그런 판타지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연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뼈가루를 이용을 해서 저주하는 것을 무시무시하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진의 현감이었던 이만혁이라는 사람이 여자 종 2명과 남자 종 1명이 저주를 했다는 어떤 역술인의 말을 믿고 그 사람들을 때려가지고 목숨을 잃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거는 그런 사람이 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으니까 그 어떤 원혼이 역시 저주의 힘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입을 쇠로 채우고 가시나무로 시체를 싸서 포구의 다리 근처에 거꾸로 묻었습니다. 지금도 그 엄나무, 음나무라고 하는데요. 그 나무가 악령을 물리쳐준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민속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의 혼령이 곱게 이렇게 잘 힘을 갖고 어떻게 하게 된다면 분명히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저승에서 되돌아올 텐데 라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곱게 안 묻어주고 거꾸로 묻는 그런 주술을 쓴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두고 의심하기로 어디까지 의심을 하냐면 여자 종과 남자 종이 딱히 저주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다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살인을 하게 되었는데 살인하니까 얼마나 원한이 맺혀 있겠어요. 저 사람의 혼령이 곱게 이렇게 잘 힘을 갖고 어떻게 하게 된다면 분명히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승에서 되돌아올 텐데 라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주술을 벌였고 주변에 이렇게 소문이 좀 나니까 나한테 저주를 걸었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몄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 않나 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저주는 이처럼 굉장히 중범죄로 취급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저지른 사람을 풀어준 예외적인 사건이 세종 때에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황해도 곡산에 사는 약노라고 하는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밥 한 끼를 대접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가 죽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밥이 뭐 상한 것도 아니고 뭐 독약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만한 흉기 같은 게 발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일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분명히 저주를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 양노가 바로 검거가 돼요. 그래서 조사를 받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다, 난 그런 적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수사가 계속되고 나니까 그 술법으로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혐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임금님에게까지 보고가 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었거든요. 양노 사건도 임금님에게 이제 보고가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의심이 든 그런 수사 담당자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본다고 과연 이렇게 주문만 외워가지고 딴 사람을 살해한다는 게 가능한가 싶어서 실험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이런 세종 시기에 뭔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던 이런 문화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노 이 사람에게 닭이나 개를 한번 죽여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노가 주문을 막 읊었겠죠. 뭐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닭하고 개가 죽지 않고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옛날 시대에 조사하는 방법, 가장 효율적인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고문이었어요, 고문. 몽둥이로 사람을 패는 거예요. 패면서 똑바로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11차례를 그걸 당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죽는 이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줄게. 네가 하라는 대로 다 말할게. 때리지만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잔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사실은 그냥 어떤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준 거밖에 죄가 없는데 괜히 주변 분위기가 이상하게 주문으로 뭐 저주를 한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바람에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런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세종 임금이 좌부승지 정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정현이라는 사람이 전에 나에게 말하기를 주문을 웬다는 일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다. 만약 이런 술법을 믿는다면 무고한 백성이 애매하게 죽는 자가 많을 것이기에 믿지 말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기에 나 역시 그런 이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 임금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양식도 좀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풀어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깊은 밤에 무서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그런 거에 출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요즘도 무속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누구누구가 정말 꼴 보기 싫은데 저주를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요즘 무속인들도 저주라는 거는 하면 안 될 짓이고 나한테도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낸다라고 하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이런 믿음이 지나치게 과해가지고 별별 이상한 일들이 있었고, 앞서 세종 임금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억울하게 생사람을 잡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저주의 효험이 실제로 있든 아니면 저주란 것이 허망한 믿음에 불과하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망한 저주에 대한 믿음 때문에 희생되었던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던 세종 임금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마음에 새겨보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